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소용원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린이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더 디테일한 질문들도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관심이 있으신 투자처 중에 ETF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PD님도 ETF가 상당히 궁금하다 하셔가지고, 이번 주제를 정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가 종목 선택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ETF를 이렇게 투자할 수 있구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투자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배워보시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과 궁금한 점은 댓글을 통해서 질문도 주셔도 됩니다. 그럼 요즘은 이제 TV 광고 같은 거 많이 보면 ETF에 대해서 광고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광고로만 보다 보니까 상품에 대한 설명은 딱히 없고 그냥 ETF가 좋다라는 식으로 되게 광고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광고를 보면 좀 호기심이 동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뭐 막상 주식에 대해서 두려움도 막연하게 있으니까 하기도 어려운데 ETF가 뭔가요? 사실 광고는 다 좋다고만 하죠. 뭐 안 좋은 거 광고하는 뭐 상품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험도 다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가입하는 경우도 많지만 ETF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상장지수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펀드이긴 한데 주식같이 거래를 할 수 있는 펀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펀드 가입해 보셨어요? 펀드, 네네. 펀드 가입 어디서 하셨어요? 그냥 은행에서 시키는 대로. 그렇죠. 은행에서도 가입을 하고, 뭐 증권사에서도 가입을 하고, 요새는 보험사에서도 방카슈랑스를 통해서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수료가 정말 많고, 그 다음에 내가 펀드를 가입했다가 다음날 바로 팔 수는 없잖아요. 네네. 이게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뭐 가입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좀 절차가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게 지수, 즉, 코스피에 상장을 시켜가지고 그 펀드를 언제나 내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끔 거래를 해놓은 게 ETF이기 때문에 일반 종목보다는 훨씬 더 조금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면 ETF는요, 인덱스 펀드를 상장시킨 거거든요. 그럼 인덱스 펀드는 뭐냐? 이 뱅가드 그룹이라는 금융사가 있습니다. 그 뱅가드 그룹의 회장이 존 보글이라는 사람인데, 존 보글이라는 사람은 투자의 대가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워렌 그렇죠. 버핏이죠. 워렌 버핏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존 보글이라는 사람이 양대 산맥이에요. 뱅가드 그룹의 존 보글이. 근데 존 보글이 만든 게 뭐냐면 인덱스 펀드라는 건데, 이 인덱스 펀드는 뭐냐면 개별 종목들의 리스크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하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인덱스 펀드거든요. 그러면 위험이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변형을 시켜서 상장을 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수를 추종하는 거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PD님이 뭐 HTS나 MTS에서 뭐 코덱스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네네. 네, 코덱스도 있고 뭐 타이거도 있고 뭐 스타도 있고 뭐 이랬거든요. 그렇게 붙은 게 ETF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네. 여기서 추종이라 하셨는데, 네. 추종이 뭐 어떻게 된 단어인가요? 그게 단어 뜻을 잘 몰라서요. 추종이요. 네. 추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것을 기초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덱스 20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코덱스 200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200이 1%가 올라가면 코덱스 200도 1%가 올라가고, 예, 코스피 200이 1% 떨어지면 코덱스 200도 1% 떨어지고, 이렇게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추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따라간다는 그쵸? 소리네요. 따라가는 거죠. 예.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요? 따라가는 겁니다. 네. 네. 이제 저희가 ETF에 대해서 전문가님께 질문 드리려고 해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네. 근데 ETF도 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네. 인버스 레버리지, 그러고 인버스 레버리지까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음. 그러니까 인버스랑 레버리지는 이제 서로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ETF가 아까 전에 추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승을 해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위험성, 그러니까 만약에 하락할 때는 수익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가 위험성을 서로 이게 해칭이란 말 말고 뭐랄까요? 상쇄시키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식에는 공매도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을 때 공매도를 하면 하락폭을 만회할 수 있는,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파생 시장에서는 뭐 풋옵션을 한다던가 아니면 선물을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ETF도 똑같이 반대급부로 움직이는 상품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코덱스 200 레버리지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레버리지는 말 그대로 2배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1%가 올라가면 레버리지는 2%가 오르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코스피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너무 변동성이 작아서 좀 더 변동성을 늘리고 싶어 하면은 레버리지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1% 오를 때 2%가 오르게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코스피가 1% 떨어지면 얼마가 떨어질까요? 2%가. 그죠. 2% 떨어지게 돼 있는 구조가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반대로 내가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움직이는 게 이제 인버스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1% 떨어지면 코덱스 인버스는 1%가 상승. 그렇죠. 수익이 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한때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 개미 투자자들의 지옥이 된 무덤이 된 상품이 있었어요. 뭐냐면 코덱스 인버스 곱하기 2, 2배짜리입니다. 그걸 일명 곱버스라고 부르죠. 곱버스라고 부르는데 인버스 레버리지인데 이 곱버스는 2배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1%가 떨어졌을 때 2%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더 큰 하락이 나올 거야 라고 예상을 했죠. 근데 지금 지수가 너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손실을 인버스 레버리지에서 봤기 때문에 사실 레버리지는 초보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처음에는 일단은 그냥 코스피 200, 코덱스 200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미국은 3배, 4배짜리도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곱버스는 투자하는 걸 추천드리질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레버리지는 우리가 올라갈 때 2배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항상 보여왔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냥 사실 기다린다라면 우리 일명 줄인 얘기하는 존버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존버 정신을 갖고 있으면 수익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곱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주식이 우상향 추세하는 방향도 있고 곱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에는 사실 손실이 떨어져서 수익이 나는 구조의 상품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주식시장에 있는 기초자산 가격을 하지만 곱버스는 파생 상품에서 선물 매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매도는 3개월마다 만기가 도래를 해요. 그러니까 청산을 했다가 다시 다음 근월물을 사야 되거든요. 보통 선물이 3월달, 그 다음에 6월달, 9월달, 12월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난 ETF를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 ETF를 운영하는 운용사가 곱버스는 3월물에서 6월물로 이렇게 롤오버를 한다 그래요. 이걸 옮겨가는 작업을. 근데 롤오버를 할 때 이게 가격 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롤오버를 할 때 들어가는 마이너스 비용이 이 곱버스에 그대로 이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분명히 인버스와 똑같이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은 결국에는 그냥 무조건 들고 있는다 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곱버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린이 분들은 접근하시는 걸 좀 저는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만 단타로 접근을 하셔야지 장기적으로 곱버스를 물타기를 해서 계속 분할 매수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다라는 것을 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전문가님께서 네. 이제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좀 못 알아듣겠는 단어 중에 네. 뭐 ETN이나 뭐 괴리율, 뭐 네. 추적 지수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거 좀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ETN은 우리가 ETF는 펀드라 그랬죠. ETN은 끝에 N이 노트라 그래가지고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주식시장에서 주식같이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펀드랑 채권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채권은 어떤 것이 존재를 하냐면 만기일이 존재를 해요. 만기일. 그래서 만기일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시기에 도달하는 끝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기를 만약에 모르는 상태에서 ETN을 투자했잖아요. 갑자기 이게 휴지가 돼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내가 생각했던 다른 퍼센테이지의 하락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TN은 뭐 킨덱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우리나라의 ETN으로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ETN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채권 자체가 만기가 도래하는 자리에서 그 가격이 급변하기 시작하거나 재발행이 잘못되는 흐름이 나타나주게 된다면 아예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WTI 국제유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국제유가라고 하는 것은 상품이 있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유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 선물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를 해요. 선물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ETN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 지수 추종하는 ETF도 상장 폐지가 됐죠. 네, 그런 경우도 사실 ETF도 손실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PD님께서 괴리율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괴리율은 잘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제가 설명하면서도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보통 ETF를 추종하는 기초자산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뭐 코스피 200이 됐든 S&P 500이 됐든 이런 기초자산이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지수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똑같이 1대1로 복사한 것 같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ETF도 주식같이 거래한다 했잖아요. 그럼 주식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호가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리고 발행 주식수도 존재를 하게 되죠. 그럼 그 발행 주식수를 LP라는 기관 투자자가 관리를 하긴 하는데 갑자기 수요가 많이 몰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번에 국제유가로 인해서 너무 사람들이 국제유가 ETF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ETN에. 그런 경우에는 수요가 막 늘어나게 되면 수요에 의해서 기초자산이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오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괴리율이 플러스가 돼버리죠. 그러면 고평가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혹 이 가격을 기초자산 가격을 못 따라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괴리율이 마이너스로 가거든요. 그럴 때는 저평가됐다라고 해요. 이런 거는 선물 시장에서는 항상 존재하는 구조거든요. 스프레드 거래를 통해서도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괴리율 가격이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은 이 상품은 좀 고평가가 되어 있네. 일시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로 돼 있다. 그럼 이거는 일시적으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조금 싸게 형성이 돼 있구나, 저평가돼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때 참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고 이제 ETF 보다 보면은 네, 그 앞에 붙어 있는 뭐 코덱스, 타이거, 뭐 스타 막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다 다르게 앞에 이름이 이렇게 돼 있나요? 이게 회사가 다른 건가요? 이거는 운용사가 다른 겁니다. 쉽게 말해서 ETF는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거지 않습니까?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보통 운용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뭐 삼성 자산운용, 뭐 미래에셋 자산운용, 그러니까 증권사랑은 다릅니다. 그러면 그 자산운용사들이 삼성 자산운용은 코덱스, 그다음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타이거, 그다음에 KB 자산운용은 KB스타, 그다음에 한국투자신탁은 뭐 킨덱스, 뭐 아리랑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아마 아리랑 뭐 하나로 막 이런 거는 보신 적 없을 거예요. 네. 대부분 우리나라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코덱스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거래도 제일 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의 타이거도 요새는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간혹 코덱스는 없는데 타이거에 있고
타이거에 있는데 코덱스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저는 그 두 자산운용사를 제일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거래가 안 일어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괴리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할 때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ETF를 투자하실 때는 그래도 유동성이 있는 상품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여기 MTS에서 이제 네. 보다 보면은 괄호치고 뭐 H가 같이 붙어 있는 애들이 좀 몇몇 네. 있더라고요. 네. 이건 왜 붙어 있나요? 뭐 전에 우선주 같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H라고 붙어 있는 상품은 그 해지라는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써 있는, 합성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해지라고 써 있기 뜻하는 건데, 이게 환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외국 상품을 이게 토대로 하는 상품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원화로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럼 달러로 바꿔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환차익이나 환차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의 차이. 그것을 최소화한 상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망할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가면서 돌파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투자를 했다가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났어도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내가 과거에는 1100원만 주면 1달러를 받을 수 있었는데, 바꿀 수 있어, 환전할 수 있었는데 1200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수익이 그만큼 난 것을 환율로 인해 손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소화시켜 놓은 게 H가 붙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내가 좀 차라리 환율 공부를 좀 더 해서 환차손을 피할 수 있는 실력을 갖는 게 더 좋다고 봐요. 왜냐면 H가 붙은 ETF는 수수료가 비쌉니다. 그만큼 환율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해놨기 때문에 수수료가 더 비싸니까 수수료를 꼭 체크해 보시고 원래의 상품으로 투자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그럼 주린이 입장에서는 이제 공부를 해서 주른이가 됐을 때는 H 붙은 상품을 그럼요. 피하는 게 H 붙은 상품보다는, 왜냐면은 나 대신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환율 해지를 해주니까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내야죠. 네. 네. 자, 오늘 우리가 ETF를 알아봤는데요. ETF는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발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진화된 시장일수록 이 ETF 매매가 활발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별 종목을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적극적인 투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ETF 투자가 굉장히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ETF를 준비하셔가지고 먼저 ETF에 대해서 투자를 선점하시고 대응하신다면 훨씬 주린이를 탈출하셔서 좋은 노후 대위로서 활용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꼭 열심히 또 공부를 더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 이데일리 서용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